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란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한 게임사가 자체 블록체인을 런칭하는 과정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했는데요. 시장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상당한 잡음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뭐길래 이렇게 다들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는 아마 오늘 나와주시는 분이 예.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누가 나오시죠? 네, 장중혁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인포맥스티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시각을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한번 만나볼까요?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장중혁 블록체인 경제연구소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최근에 좀 불안정해짐에 따라서 달러 패권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달러의 대항마가 하나둘씩 나오는데 혹자는 아마도 스테이블 코인이 그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나오시는 때마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난 주말에 한 게임 업체가 발행한 메인넷 런칭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거기 담보자산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동하다 아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면서 잡음이 상당했거든요. 네네. 이렇게 약간 무리를 하면서까지 굳이 왜 자체 생태계 안에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고 하는지, 스테이블 코인이 도대체 뭐길래 그러는 건가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칭하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뭐 어떤 곳에서는 결제 통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기축 통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 이 두 개념을 조금 이해하다 보면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싸고 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지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결제 통화라고 하는 거는 거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 인식을 현실에 법정화폐하고 매칭시켜가지고 가치 인식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기능으로서의 개념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축 통화라고 표현하는 건 체제로서의 개념입니다. 체제 어떤 화폐 시스템을 만들고 그 화폐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 안에서 영향력이 확대된 통화의 주도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지금 달러가 전 세계의 기축 통화 역할을 네네네. 하고 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SDR이라고 하는 기축 통화군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전히 달러의 지위는 강고한 상황인데요. 그렇게 달러가 가진 지위 같은 영향력을 쥐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 이 두 가지가 묶여서 스테이블 코인을 향한 경쟁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라고 할까요? 역사성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언제쯤부터 스테이블 코인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까? 사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도는 되게 암호화폐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초기부터 있긴 있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그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2016년, 17년 이때부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시기에 사실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중에 하나인 USDT 테더. 네네. USDT 테더가 무엇을 위한, 물론 그 전에도 다른 것들도 있긴 했지만 무엇을 위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 통화로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냐면 거래소의 결제 통화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기 시작했고요. 근데 왜 그러면 거래소에는 그런 결제 통화가 필요했느냐? 처음에 암호화폐 시장이 딱 열리고 나니까 다들 모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나는 비트코인 갖고 있어, 너는 이더리움 갖고 있어, 그럼 우리들이 이것끼리 바꿀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거래가 활성화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법정화폐를 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동성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 내에 유동성, 그러니까 결제 통화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들이 거래소들한테 이 스테이블 코인 있으면 거래가 활성화될 거야라고 하고, 사실은 저렴한 조달 비용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공급하기 시작한 게
출발점이 됐고 진짜로 그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공급되니까 암호화폐 가격들이 폭등하기 시작한 거죠.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원래는 달러화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달러화 가진 사람은 머뭇거리고 안 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USDT 같은 경우는 실제 조달하려는 금액의 한 4% 정도만 현금이 있으면 나머지는 어음으로 주고 만약에 1,000만 불을 가져오고 싶다 거래소가 그러면 40만 불만 현금이 있고 960만 불 어음 넣고서 기초자산 거기다 집어넣고 1,000만 불을 소싱을 한 거예요. 그 부분이 살짝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네네. 지금 현재 담보자산,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 건 네네. 뭐 은행에 지급준비율이 있는 것도 아니고 100% 다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초기에 스테이블 코인들 같은 경우는 커머셜 노트라고 불리는 기업 어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는 거죠. 대표 선수가 이제 USDT 테더였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그것이 이제 워낙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비트코인 이런 거의 가격을 쭉 끌고 올라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우리가 더 좋은 스테이블 코인이야라고 하면서 USDT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 기초자산 니네 뭐뭐 갖고 있어 하니까 실제로 캐시와 캐시 이퀴벌런트가 몇 퍼센트 없다는 사실을 다들 알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USDT 같은 경우 계속 미국 국채 같은 걸로 기업 어음률을 바꿔치기 시작하면서 근데 그 USDT를 통해서 제일 큰 혜택을 본 게 지금 세계 최대의 거래소인 바이낸스인 거죠.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USDT가 조달 비용이 낮았기 때문에 그걸 쭉 끌어들여서 그래서 레버리지 같은 걸 제공하고 그러니까 4%만 내고서 갖고 들어와 갖고 연리 20% 30% 되는 그런 이자 장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 처음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게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가 이제 디파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한번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확 일어났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 수요에 대응해서 또 성장한 한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들이 USDC 같은 거예요. USDC. 그리고 BUS 바이낸스가 발행한 BUSD도 요즘 이제 뭐 핫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BUSD를 디파이 시장에도 공급하지만 이제 자기 거래소에서도 USDT 마켓에서 BUSD 시장으로 바꾸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법정화폐 유동성이 부족한 결제통화로서의 법정화폐 유동성이 부족한 거래 시장에서 지불 수단이자 결제 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을 좀 시장에 대해서 눈여겨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에 이른바 테라 루나 사태가 빚어지면서 테라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1달러의 가치가 고정돼 있다라고 하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가 뭐야? 지금 0. 몇몇 달러로 이렇게 됐잖아요. 믿음이 사라졌죠. 네, 믿음이 사라져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은 이렇게 테라 루나처럼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안정적이지 않은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도대체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좋은 건가요? 일단은 그걸 안정적으로 1달러 주변에서 패깅을 유지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기능적으로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 이 기능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 화폐 시스템으로서 가진 영향력과 그 밑에 떠받치고 있는 기초자산 내지는 그 화폐 커뮤니티의 신뢰성이 사실은 그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발행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든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해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든 사실 이 밑에 그 안정성을 제공해주는 토대가 얼마나 든든하냐에 의해서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 생기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훌륭하냐 이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기초자산이 당장 괜찮아 보이느냐 그것도 큰 의미가 없이 왜냐하면 기초자산 가격이 폭락하면 자연스럽게 위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라고 하는 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밑바닥에 어떤 토대들이 뒷받침해주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달러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이면서 뭐 결제통화인데 원유 시장에서 혹은 무기 시장에서 결제통화 기능을 딱 차지하고 있고 미국이 갖고 있는 막대한 국가의 힘, 파워가 밑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축통화로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껏 보고 있는 것들은 대개는 우리는 어딘가에 달러나 달러
등가의 어떤 자산들을 갖고 그걸 발행합니다. 그러면 그게 정말로 제대로 법률 관할권 안에서 검증되고 강제되고 있는 메커니즘에서 되고 있는 건지에 네. 대한 의심을 갖게 되고 알고리즘의 경우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그 알고리즘이 안정적으로 유지하더라도 지난번에 테라 루네 사태 맞아요. 같은 경우는 그 커뮤니티가 집단적인 기초자산으로 갖고 있었던 루나의 가치를 테라 UST가 그 가치보다 많아지면서 역전현상이 일어났고 데스파이럴에 빠져서 무너진 건데요. 그 기초자산을 갖고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토대가 부실해지는 과정 예. 이거하고 물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그 토대 중에 하나는 이 결제통화 지불 수단을 받아주는 곳이 얼마나 리스크가 분산되고 넓게 영향력이 펼쳐져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안정성이면 가장 안정적인 거는 기초자산이 달러인 게 가장 안정적인 거 아닌가요? 자, 이제 기초자산이 달러인 것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현대화폐에서의 달러라고 우리가 지칭하고 있는 거는 본원통화 달러가 아니고요. 은행들이 레버리지를 일으킨 신용통화 달러예요. 자, 잘 생각해 보면 차이점은 뭔가요? 자, 본원통화 달러와 예. 신용통화 예. 달러가 있다. 사실 본원통화는 우리가 실제로 만지게 되는 그 화폐들이 본원통화라고 예. 본다면 신용통화 달러는 은행의 장부에 적혀서 내가 이만큼 보유하고 있어, 이만큼을 지불할 수 있어라고 하는 장부상에 찍힌 돈이에요. 이런 것들은 대개는 대출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지불 준비금 부분 지불 준비금 제도 은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신용이 창출되는 측면도 보았지만 사실은 일반적으로 화폐와 계약이 결합되면 신용이 창출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현대의 회계 시스템이 발생주의 회계 시스템에서 어카운트 리시버블, 어카운트 페이어블이라고 하는 그 계정 과목이 등장하면서 사실 어카운트 이거 받을 돈이니까 내가 있다 치고 이걸 담보로 해서 뭔가 돈을 쓸 수 있는 지불 능력을 갖게 되면 이게 다 신용인 건데, 근데 그런 것처럼 사실 지금 현재 이제 미국 같은 경우 OCC가 시중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도 된다. OCC는 통화감독청. 예, 그쪽에 작년 초에 그런 발표를 해서 미국 같은 경우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 이 미국의 CBDC 전략하고 물려 있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됐는데, 근데 OCC가 얘기한 방식대로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면, 그거는 은행들이 지불 능력, 그러니까 기초 자산이라고 하는 범위가 사실은 되게 넓기 때문에 달러 표시 채권까지를 넓게 본다면, 달러 표시 채권에서 발생된 신용 통화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은행들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조달 비용이 저는 USDT만큼 낮은 스테이블 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무조건 달러 담보가 제일 안정적인 건 아니다. 그건 지불 능력에 따라서 다른 거다. 그렇기도 하고 연쇄적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게 오기 시작하면 기초 자산들을 털어가지고 자기가 은행들도 갚아야 되는 것들을 갚을 수밖에 없는데 이미 풀려나간 스테이블 코인에 비해서 자기가 유지할 수 있는 기초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면 우리가 예전에 BIS 비율 뭐 이런 얘기, 은행의 자기 지급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평가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IMF 뭐 이런 것들 때문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BIS 같이 그런 기초 자산 비율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들이 시중은행들의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은행들이 달러를 기초로 해서 발행했다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들도 위태로워질 수 있죠. 다만 이제 국가가 발행하는 CBDC의 경우는 조금 얘기는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경우는 CBDC를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걸 두 개 레이어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불 수단으로서의 레이어가 있고 이걸 리테일 CBDC라고 하고 이제 최종 은행 금융기관 간 결제용이라고 불리는 홀세일 CBDC 이 두 개는 서로 기능이 좀 달라요. 근데 어디에 이 앞쪽의 리테일 CBDC는 은행들한테 자율권을 훨씬 더 많이 주는 데 비해서 엄격하게
이제 발행량을 통제하고 하는 부분은 홀세일 CBDC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식의 스테이블 코인도 그런 식의 통제 체제를 갖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그것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상대적으로 안정성은 높아질 수 있죠. 근데 누구나 그렇게 달러 기초로 해서 발행했어라고 하는 정도를 가지고는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CBDC 말씀하시면서 CBDC가 C가 센트럴 뱅크잖아요. 네네. 중앙에로 이제 올려 있다라는 건데 네네. 스테이블 코인을 말할 때 우리가 흔히 이쪽 블록체인 씬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탈중앙화 정도에 대해서 맞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 탈중앙화 정도 여부는 중요한 팩터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그건 그냥 뭐 일종의 이상에 불과한 건가요? 자, 이제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과 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 크게 두 부류로 나눠 보면 예. CBDC는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는 중앙화된 네네. 스테이블 코인의 부류에 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은 쉽게 보면 누구도 그러니까 2008년도, 2009년도 그 금융위기 때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에도 그 얘기가 들어 있듯이 국가들이 이렇게 돈을 찍어서 통화량을 늘리면서 개인들의 자산이 사실상 이 절하되는. 평가 절하되는 가치를 효과를 내리는. 그런 효과를 냈는데 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류는 다 그런 네네.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그쵸.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류는 기초 자산들이나 그 파운데이션 토대 자체는 암호화폐 생태계의 탈중앙화된 생태계가 제공하면서 그래서 그 기능적인 1달러에 패깅된 지불 수단을 제공한다는 것만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이건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테라 루나 사태와 맞아요. 같이 잘못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는 이 밑바닥도 튼튼하지 않으면서 위에 지붕이 큰 이런 구조를 갖고 리스크가 그 위에 누적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잘 설계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탈중앙화의 장점을 가지면서도 잘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은 충분히 설계 가능하고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결제 통화 시장을 이끌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후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궁금해지는 게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기도 하지만 잘 설계됐다는 뜻이 어떤 걸까요? 여기서 잘 설계됐다라고 하는 건 기능적인 것과 안정성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스테이블 코인의 케이스를 보면요. 예. 물론 다른 디앱이 그 크립토 이코노미가 잘 설계됐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이 안에서 보면 스테이블 코인 중심으로 보면 기초 자산이 위에서 그 기초를 가지고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잘 떠받쳐 주면서도 안정성, 뭐 달러에 패깅한다거나 원화에 패깅한다고 할 때 그 안정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이제 기초 자산의 가치 변동이 큰 상황에서도 이게 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대개는 이슈가 되긴 하는데요. 이 루나 사태의 경우도 기초 자산의 가치가 크게 변동하는 과정에서 그 안정성이 깨진 사례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일반적으로는 기초 자산이 부실해지면 위에 올라간 게 토대가 부실해진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매우 자동화된 형태로 위에 발행돼 있는 스테이블 코인과 기초 자산을 함께 소각하면서 안정성을 정말로 프로토콜 레벨에서 안정성을 쭉 만들어낼 수 있는 효율적인 설계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잘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설계된 이건 이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해당하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꼭 알고리즘만은 아니고요. 이제 저는 흔히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과 기초 자산을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네네. 기초 자산 담보의 스테이블 코인은 좀 아토믹하게, 그러니까 뭐 1, 2덜 맡기고 그거에 60 몇 프로를 발행한다. 요렇게 아토믹하게 발행되는 것을 대개는 기초 자산 담보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커뮤니티, 토큰 홀더 커뮤니티가 그걸 이제 차익 거래를 하면서 그 안정성을 유지한다고 보는데 그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이 기초 자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둘은 다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근데 이 둘이 다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이 안정적인 토대라는 거죠. 근데
이 안정적인 토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다른 암호화폐들의 가치 등락이 있을 때 같이 연동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발행해 놓은 스테이블 코인을 회수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메이커다오만 하더라도 너 기초자산이 부실해지면 이걸 팔아가지고 발행된 다이를 쭉 회수해가지고 소각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고 작년에 등장한 LUSD 같은 경우는 미리 이 LUSD를 넣어놨다가 효율적으로 얼마나 그 폭락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소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메커니즘들 다들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처럼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빠르게 소각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빠르게 소각하는 메커니즘들은 다들 신경을 쓰는데 문제는 담보 자산을 어떻게 가치를 방어해내는 메커니즘을 만들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것에 신경을 쓰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충분히 설계 가능하다. 제가 녹화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의 주택담보대출 이런 게 있을 때 주택 가격이 폭락하면 주택담보대출 부실해지잖아요. 근데 주택을 한 30% 부셔버릴 수 있으면 주택의 가치를 떠받치는 매우 좋은 메커니즘이 될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못하지만 공급을 줄여버리니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충분히 그 담보자산을 소각 가능한 담보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사실은 그것을 디자인을 하고 있는 크립토 이코노미스트 중에 하나가 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열심히 다들 디자인하고 계시는데 네네. 규제 당국이 최근 완전히 뭔가 제도화돼서 나온 건 법제화된 건 아니지만 미국에 있는 금융 당국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곤란하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담보 자산을 만약에 달러로 하거나 미 국채로 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안 돼라는 식으로 뉴욕 금융감독청만 해도 그런 식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뭔가 지침을 내놓은 것 같은데 뉴욕 주반에도 네네.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인 규제 움직임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안 된다라는 식으로 나오면 앞서 말씀하신 이 크립토 이코노미스트들이 그 시도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현실 세계에서? 일단은 탈중앙화된 관할권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시도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주요하게는 디파이 생태계 안에서 저게 충분히 기능적으로도 안정성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중앙화된 생태계 안까지, 즉 중앙화된 거래소 이런 곳들까지 진입할 수 있을 거냐?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SEC나 한국은행의 의지도 스테이블 코인을 없애야 되겠다. 통제되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너무나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아주 적대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권 내에 그런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이 살아남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디파이 시장 안에서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거래 환경에서 충분히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은행들이 직접 개입한 스테이블 코인 CBDC가 나오게 되면은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장에. 어떻게 네네.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했던 상황들을 보면 빠르게 성장하는 수요에 대응하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 UST가 짧은 시간에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루나의 UST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빠르게 발행되면서 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너무나 효율적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규제가 통제하고 있는 그런 통제된 CBDC. 스테이블 코인은 시장에서의 수요가 팍 증가할 때 그거에 적절하게 빠르게 공급량을 늘렸다가 또 그거에 대한 수요가 빠질 때 빠르게 소각하는 이게 가능할 거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제도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누군가한테 도장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시장에 대응하는 탄력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 알고리즘화된, 그러니까 프로토콜화된 스테이블 코인 공급 메커니즘이 훨씬 더 강점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 조달 비용에 있어서도 저는 그 은행들이 발행하는 한 20배, 30배 레버리지 된 신용통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보다도 더 조달 비용이 낮은 그러면서도 안정성이 그만큼 유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디자인된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이 디자인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달 비용 측면에서도 이게 더 낮은 것까지만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경쟁력은 갖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BDC가 나와도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은 존속 가능하다. 가능한데 지금 수준의 그래서는, 설계로는 안 되고요. 예. 그 지금보다 훨씬 더 조달 비용을 낮춰야 되고 당장 이더 100만 원치 넣고 66만 원치밖에 맞아요, 발행 맞아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조달 비용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엄청 낮추면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디자인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게 가능해지면 CBDC랑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BDC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도 테스트를 했고 중국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중국은 이미 상용화됐죠. 예, 디지털 인민폐 네네네. 위안화와 이 CBDC가 다른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기본적으로는 형태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다른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걸 것 같아요. 리테일 CBDC하고 예. 홀세일 CBDC를 둘로 계층을 가르고 이걸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원래 인민폐인 위안화와 이게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긴 하죠. 끝단에 있는 리테일 CBDC 같은 경우는 시중은행들, 그러니까 예. 주로는 인터넷 전업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행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발행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고 예. 이 홀세일 CBDC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직접 통제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기능적 차이는 있고 또 시장 대응 능력에 있어서도 분명히 리테일 CBDC는 조금 더 유연하고 그럴 수 있는 측면이 있겠지만 어쨌든 중앙은행이 완전히 다 통제하고 좀 경직된 체제로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시장 대응 능력 어느 정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재 뭐 비트코인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도 있고 미국이 만들 CBDC도 생길 것이고 이 스테이블 코인 대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네. 결국 결제 통화로의 최고의 지위는 누가 가져갈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결제 통화와 디지털 경제에서의 결제 통화를 우리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CBDC의 영향력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디지털 경제라고 하는 국가들이 이 손을 잡고 만드는 글로벌한 체제에 있어서는 달러 기반의 CBDC 내지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영향력이 충분히 확대될 수 있는데 문제는 위안화나 유로 기반의 CBDC들도 예전에 실물 화폐 달러가 갖고 있었던 지배력에 비해서 거의 약하지 않은 그런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그 CBDC가 기존 달러는 원유 거래에 반드시 그것을 사용하게 네네. 오페크와 합의한 정치적 예. 합의에 기초를 하고 있지만 이 CBDC의 경우는 그런 걸 기초로 하고 있는 게 달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자유 경쟁하는 측면이 있고요. 암호화폐 영역에서는 저는 위에는 분명히 기능적으로 되게 유연한 그리고 레버리지나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한 그런 것들을 하고 밑에 기초자산을 가지고 안정성을 갖추는 이런 구조를 가진 스테이블 코인이 약진을 하겠지만 이 밑바닥의 파운데이션은 누가 결국은 제공해야 되느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 파운데이션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기초를 제공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스테이블 코인에서 CBDC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블록체인 경제연구소의 장준혁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흔히 생각하기에 달러와 1대1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면 이게 달러랑 가치가 같은데 뭐하러 투자를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예. 저는 CBDC가 나오면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은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암호화폐 이 시장과 디지털 경제 시장에서 쓰이는 아마 통화가 달라질 거다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네.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 갑니다. 네, 새로운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조원경 교수와 함께하는 이슈피디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유니스트의 조원경 교수와 함께 한 주에 한 번 만나는 이슈피디아 시간입니다. 조원경 교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경제 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파보는 이슈피디아 시간입니다. 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이 메타버스라는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지향점을 갖고 메타버스 세계를 그려나갈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이 메타버스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관점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네, 뭐 그 말 하기 전에 예. 지난주 시장을 보면 예. 애플이 어, 증시를 구했죠. 애플이 정신을 구했는데 그 전에도 사실은 뭐 지금 단풍 랠리다, 뭐 산타 랠리다, 뭐 중간 선거 랠리다, 뭐 이런 식으로 랠리가 펼쳐졌어요. 매주 그 금요일이면 항상 주식이 폭락했는데 2주 연속으로 지금 주식이 올랐지 않습니까? 미국의 네네네. 관점에서. 근데 여기에서 좀 그 특이한 점은 빅테크 주식들은 애플 제외하고 모두 명함이 엇갈렸다라고 봐야 되나요? 실적이 안 좋았어요. 아니면 그래서 애플 빼고 다 안 좋았다. 애플 빼고 다 안 좋았어요.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한 15% 올랐고 애플이 한 7% 올랐었고 그날 실적 발표한 날 맞아요. 메타가 굉장히 많이 메타가 24%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이 말을 한 이유는 SNS를 중심으로 하는 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렇게 하다가 사명을 메타로 바꿨잖아요. 네. 예. 그리고 우리는 메타버스로 간다. 이게 이제 메타의 어떤 관점이었는데 이 메타가 이 메타버스에 올인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너무 실적이 안 좋은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항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메타버스 그래 돈을 조금 투자하는 건 괜찮아. 이렇게 많이 투자하면은 거들난다.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크 주커버그는 나 계속해서 여기 투자할래. 이런 관점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크 주커버그의 세계는 지금 단기적으로 주주들이 그렇게 안 좋게 보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세계가 메타버스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애플은 이제 그 다른 그 빅테크 주식들하고 다르게 사실 빅테크 주식이 작년 1년 동안을 이제 이렇게 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뭐 환율이 다 다르지만 한 4천조 정도 시가총액이 떨어졌어요. 근데 애플만 유일하게 떨어지긴 했는데 경미한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선방했다. 그래서 정말 선방했는 예. 상황이고요. 마크 저크버그는 이제 부호가 올 초에 6위였는데 그 순위가 지금 이제 그 28위로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메타의 그 주가는 1년 전 대비로 봤을 때 이제 1조 달러 됐었는데 지금 2천억 달러대로 내려갔어요. 70% 이상 빠졌네요. 근데 예, 투자자분들 그렇죠. 참 마음이 그렇죠. 이 상황에서 이제 보면은 애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애플이 이제 팀 쿡한테 이제 물었어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그러니까 메타버스 참 너무 잘 모르겠다. 메타버스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피하거든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에서 되게 중요한 게 그 요소 중에서 또 AR, VR이잖아요. 근데 또 여기는 이제 AR에 나는 AR이 어떤 교육이나 의료라든지 뭐 실생활에 많은 어떤 공감대를 줄 거고 AR 헤드셋을 뭐 내년 초에 내놓을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진짜 현실적인 메타의 세계는 애플이 이제 기계로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뭐 진짜 뭐 그래도 메타버스 이거 잘 모르겠어 이게 마케팅 용어 아니야? 뭐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개념도 모호하고 3D 가상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애플은 그런 그 AR 기계라도 만들어서 그 추구하는 정신에 조금 한 발자국 가는데 메타버스를 추구하는 메타의 그 페이스북의 어떤 세계는 아직 정말 거창한 거를 하는데 메타버스가 지금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다.
오히려 페이스북이었던 메타는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보여준 건 없고 그- 애플은 하겠다고 한 적은 없으나 나올 걸로 전망되니까 기대감이 더 올라가고. 근데 기기 측면에서는 그 메타가 오큘러스 사서 네. 그 이것도 조금 앞서 있는 거 아닌가요? AR 메타도 지금 사실은 그 전에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추구하지만은 기계 같은 것들을 하죠. 맞아요. 그리고 네. 또 사실 메타의 가장 큰 적은 저기 그 애플입니다. 왜냐하면 메타의 광고 수익 같은 것들이 줄어드는 것이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나 이 양반들도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추구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특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뭐 도지코인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마케팅이고 또 안 좋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되게 헷갈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애플과 메타의 주가나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메타버스 얘기 같은 것을 시작하는 것이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얼마 전에 이제 스페인에서 열렸던 메타버스 관련 학회에 직접 다녀오신 걸로 알고 와. 있는데 스페인에서 열리는 부럽다. 메타버스 학회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거기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똑같은 거예요. 예. 인터넷이 출발했을 때 인터넷이 뭐 펜타곤의 군용 그 컴퓨터에서 출발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인터넷의 클랩이 뭐냐? 그랬을 때 인터넷을 세상에 알리게 된 것을 가장 중요한 건 이메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메일이고 나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광고나 검색을 하고 인터넷이 없이는 못 사는 거잖아요. 근데 메타버스가 그 인터넷 시장을 뭐 더 확대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메타버스의 개념 자체는 굉장히 혼란스러울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터넷도 그렇다. 처음에는 맞아요. 어떤 암흑의 세계에서 어떤 것들이 펼쳐질 때 그 시행착오를 하면서 뭔가를 보여줌으로써 그게 분명하게지는 거고 그 메타버스가 저희한테 뭔가를 보여주는 기간은 뭐 당장은 크게 없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거고요. 이 IE 대학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이게 메타버스 그 연구 센터를 처음으로 지정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요. 메타버스 연구센터. 예, 대학을. 그리고 이제 실리콘밸리가 여기에 투자하는 것을 협약을 맺었어요. 예,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실리콘밸리에 돈을 주고 이럴 때는 기술의 사업화가 돼야 하잖아요. 근데 기술의 사업화 이전에 R&D 단계에서 돈을 주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그 실리콘밸리하고 학교들이 해서 왜냐하면 이제 그 저희가 의학 그 바이오 헬스 같은 것들 보면 4학년이 잘 맞아요. 협동이 맞아요. 되어서 미국 같은 데에서는 그게 발달됐잖아요. 영국도 발달된 거고요. 그래서 학교가 주체가 되고 그 관련 어떤 스폰서가 되는 기업들이 와서 메타버스 시장에서 뭔가를 해보자. 바이오 헬스 같은 것도 저희만 하는 것보다는 다른 그 각국의 그 유수한 대학들과 그 유수한 대학들을 지원하는 그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도 있고 또 학문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합쳐서서 더욱더 멋진 것을 해보자는 거고 저희 이제 그 유니스트도 이렇게 바이오 헬스 부분에 어떤 거점을 하는 대학으로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예. 네, 산학에서 이제 메타버스 투자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 방법은 ABCD입니다. 이게 아주 아유.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네. 좀 쉽게 하려고는 했습니다. 예. A부터 볼까요? 네, A는 A. 과연 뭘까요? 네, A.
아바타군요. 저는 이제 아바타가 최근에 또 공개를 앞두고 있다고 하던데. 예, 아바타 2 나오죠. 예, 이제 나비족. 근데 이제 사실 저는 나비족 정도 되는 아바타가 나오면은 이게 메타버스가 진짜다.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건 진짜잖아요. 네, 진짜. 예. 왜냐하면 사실 이제 아바타라는 것이 결국은 뭔가 하면 뭐 제페토도 그렇고 제가 10대가 아니라서 안 해봐서 예. 포트나이트나 뭐 로블록스나 뭐 이런 그게서 대부분의 거기에서는 나의 아바타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나를 거기에서 대신하는. 캐릭터가 예. 이제 캐릭터가 하는데 그 나를 대신하는 그 아바타가 이게 지금은 10대 애들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캐릭터 해도 괜찮아. 이건데 뭐 20대만 하더라도 또 저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하다 보면서 아바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뭐야 이게 웹엑스로도 할 수도 있고 뭐 팀즈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줌으로도 할 수 있고 굳이 쟤를 왜 저기 앉혀놓고 저걸 가지고 메타버스 회의라고 하느냐. 예. 저한테는 넌센스거든요, 솔직히 예. 말하면. 와닿지 않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서 뭔가 하면 아바타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나 뭐 이런 걸 메타버스 관련된 영화 같은 거 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메타버스가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우리가 점점점 메타버스 그 가상 세계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데 나를 그러니까 뭐 세컨 라이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하는 누군가의 캐릭터가 나 정말 현실 세계가 너무 힘들어. 그게 다 정말 그리고 나 현실 세계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그런 어떤 욕망이 있잖아요. 그거를 펼쳐주는 것이 아바타인데 그 아바타가 나하고 감정이입이 잘 되어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요즘에 보면은 뭐 AI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저것도 아바타도 움직이고 또 내가 또 그걸 떠나서 디시전 메이킹도 나의 어떤 뇌하고 어떤 사물 인터넷이나 뭐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해서 저 아바타가 뭔가를 해준다면은 그러면은 메타버스 세계를 더욱더 믿을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캐릭터 상에서 우리가 숨어 있는 거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공연이나 이런 걸 볼 때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감정적으로 이입이 안 되니까 이게 아바타에서 뭐 되고 싶은 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디지털 미나 아니면은 이제 그 보통 산업 용어로 말했던 디지털 트윈이 사실 어찌 보면은 디지털 트윈이 제도 되잖아요. 네네네. 아바타라는 게 그게 되는데 디지털 미 정도 되어서 의사 결정 정도를 해줄 수 있는 아바타,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와 동조될 수 있는 아바타. 네. B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B는 네, B. 블록체인이네요. 여기 저는 저보다는 네. 이제 두 분이 더 많이 하실 것 같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주장이 엇갈릴 수 있을 것 엇갈릴 같은데.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플랫폼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웹 3.0 이거 되게 욕했잖아요. 뭐야 웹 3.0이 VC들의 마케팅 용어다. 그랬죠. 근데 사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블록체인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부분은 이게 필수 요소다. 아바타는 전 필수 요소라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블록체인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블록체인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웹 3.0이라든지 지금 메타버스가 추구하는 어떤 분산화의 의미는 더 강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메타버스도 무언가의 어떤 웹 3.0이라는 거하고 해서 좀 더 발전시켜 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게 위변조가 어렵고 개인의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산화시키고 마이 데이터라든지 이게 P2P 기반의 어떤 데이터 분산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분명히 블록체인이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왜 그러냐? 사실은 웹 1.0이 저희가 이제 인터넷이고 웹 2.0이 이제 또 SNS 되면서 이제 쌍방향이 되는 거잖아요. 웹 3.0이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정보 주권을 정보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저기 봤었을 때는 일론 머스크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빅데이터 기업이잖아요. 그러면은
빅테크 기업이잖아요. 데이터를 데이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B를 좋아할 리는 없겠죠. 자, 우리 이제 뭐 C 이제 커뮤니티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아, C. C로 갑니다. 커뮤니티. 커뮤니티. 자, 사실 우리가 뭔가 하면은 메타버스의 영역이 되게 대단히 많잖아요. 네네.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뭐 VR, AR, 뭐 미러 이미지, 뭐그 거울 세계, 그또 뭐죠, 뭐 라이프 로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하는데 또 그 분야에서 또 게임도 하기도 하고 또 뭐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네네네. 메타버스 세계에서. 그래서 그것이 잘 구조가 잘 갖춰져 있는 데가 카카오 같은 데죠. 예, 카카오 같은 데 보면은 분류를 이렇게 딱딱딱딱 해가 카카오 프렌즈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뭐 게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네네. 이제 그렇게 있을 때 사실 메타버스가 발달되려면은 내 혼자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누군가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결속력이란 영어 단어로 결속력이 반더라고 그러잖아요. 이 결속력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 이 사회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크리에이터로서 창작자로서 뭔가를 여기 그 만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감이 있는 나와 공통된 어떤 뭘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 공동체를 더 이제 가상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궁극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추구하는 정말 진실은 이상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뭐그 가상 세계를 현실에서 가상 세계를 이제 그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상 세계에서 추구할 수 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아이디얼한 개념이거든요. 그 가상 세계의 공동체가 진짜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가상 세계로 옮겨서 정말 할 수 있다면은 그럼 메타버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고 거기에서 우리 결속력으로서 서로 더 강하게 연결하는 힘이 연결의 힘이 더 보여주는 것이 이제 메타버스 공동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확실히 익숙한 캐릭터가 있고 내가 아는 환경이고 거기서도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을 이룰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메타버스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D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D 뭐죠? 저도 궁금한데요. D는 D는 디지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예. 자, 저희가 뭐 아까 뭐 애플의 그 AR 얘기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 아바타가 AI로 제일 잘 꾸며져서 AI를 능가하는 또 뭐 나의 대리인, 뭐 그 디지털 미, 뭐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은 더 좋겠고 거기에서 또 이게 AI가 잘 통하려면은 거기에 뭐 인프라가 잘 돼야 되잖아요. 네네네. 뭐 빅데이터를 잘 할 수 있는 클라우드도 될 수 있고 뭐 5G 이런 모든 것들이 잘 구비되어야지만이 예. 되는 거고 또 제가 3D로 2G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3D로 되려면은 뭔가가 하는 거고 저희들 세계하고 좀 이제 다르잖아요. 좀 10대 애들은 그러니까 뭔가 10대 애들은 뭐 캐릭터도 재밌는데 저희는 이제 뭐 PC 통신 어떤 뭐 옛날에 그 뭐 접속 뭐 이런 거 드라마 그 영화 보고 뭐 좋아할 그런 시대에서 지금까지 문자나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뭐 페이스북에 남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저기 이제 디지털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가 뭐 몰입을 하고 현실하고 디지털하고 구분이 안 되는 세계라면은 뭔가 디지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거기에 몰두를 하고 이거 맞아.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에서는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보면 AI 같은 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감정이입이 되려면은 나의 예를 들어서 D 조원경, D 고란, D 오진석 이렇게 해서 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모여서 게더링을 해서 오늘 그 고란님 그 생일 잔치가 있는데 뭘 할까 이렇게 딱 선호도를 다 파악해가지고 이걸로 하지 뭐 이 정도 수준으로 AI가 발달된다면은 저희가 뭐 메타버스 세상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D라는 것은 결국 뭔가 대리인이라는 뜻으로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서 말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발달이 정말로 되어야 한다. 이런 게 이제 얘기고요. 네. 마지막이 가장 궁금합니다. 네. E가 과연 뭘까요? 네.
저는 이제 그 이? 이라는 거에서 에너지. 네, 에너지라고 했을 때 제일 의외인데요. 우리가 에너지? 뭔가 하면은 그러면은 아바타라는 개념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아바타 나의 분신이잖아요. 나의 네. 화신인 거고. 네. 그럼 나의 화신이고 꽤 디지털 트윈일 수도 있고 네. 사실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 자체는 산업에서 나왔어요. 원래는요. 이 메타버스하고 디지털 트윈하고 약간 구분한다면은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카피해서 가상 세계에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시뮬레이션을 거죠. 하고 작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메타버스는 카피 앤드 크리에이트가 더 되는 거란 말이에요. 카피 앤 페이스트가 아니라 크리에이트. 왜냐하면 이제 페이스트도 엄밀하게 구분하면 두 개가 구분이 되는데 디지털 트윈이 그 안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했었을 때는 이제 근데 디지털 트윈이 나의 또 산업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 용어 자체가 나의 쌍둥이잖아요. 네네. 그럼 쌍둥이인데 그 쌍둥이가 이제 그 활동하는 것이 이제 그 아바타하고 디지털 미인데 그 디지털 미가 좀 더 그 제대로 활동을 하려면 땔감이 있어야 하잖아요. 연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된다. 아까 커뮤니티가 있는데 네네네. 이 커뮤니티가 제대로 돌아가려면은 뭔가의 윤활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윤활유가 되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이제 누구한테는 그게 이제 블록체인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NFT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게임하고 뭐 그 캐릭터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내가 블록체인이라는 게 필요해. 나는 웹 3.0을 추구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블록체인 특히나 이제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나 뭐 그런 어떤 그 일종의 그 그런 어떤 블록체인 앞에 이제 비트코인하고 좀 다른 거죠. 예, 물론 비트코인은 사실 순수한 의미에서는 탈중앙화 되잖아요. 이건 탈중앙화 완전한 의미에서 탈중앙화는 아닌 거고 그렇지만은 이런 거에서 이제 NFT를 엄청 만들어서 내가 공동체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게임도 뭐 다중 접속 뭐 이렇게 게임 이런 거 하면서 내가 크리에이터 해가지고 그 NFT 해가 또 이렇게 뭐 팔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누군가에게는 그 저게 이제 NFT. NFT고 또 사실은 이게 전기를 되게 먹는 하마예요. 저는 에너지에서 전기만 떠올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산업적으로 정말 발달하려면은 전기를 엄청 먹으니까 이 전기를 제대로 하느냐. 사실 코인 같은 것도 되게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서 이제 이 부분이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청정 에너지로 뭐 코인을 만든다. 뭐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최고의 에너지 요새 체계에서 유행이죠. 뭐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저희가 이 얘기들을 이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이제 이게 우리가 이거를 NFT라는 것들 근데 NFT를 이제 저는 이게 메타버스가 저는 좀 그래도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뭐 아까 이메일 얘기하고 그 인터넷 얘기한 것처럼 이게 가야 방향인 거 맞아요. 가는 방향은 맞는데 우리가 이제 코인도 죽을 것 같았지만은 이제 코인이 블록체인하고 쌍둥이잖아요. 뭐 똑같지는 않지만은 둘 다 없을 수도 있지만 거의 같아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가 활력소가 있어야지 이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코인을 그 블록체인 기술부들이 실제 보여준 게 별로 없고 그리고 메타버스가 실제로 보여준 게 별로 없고 이런 상황에서 코인이 더 먼저 이렇게 확 사람들한테 불을 지폈고 예. 그다음에 여기는 메타버스 얘기를 하는데 확 그 NFT가 그러네요. 불을 지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 돈놀이 하는 데만 빠져 있는 세상 아니야? 이런 어떤 오해가 있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닷컴 버블이 있었잖아요. 그럼 닷컴 버블도 어차피 보면 인터넷의 세상이라는 게 와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이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된 게 이제 닷컴 버블의 이제 그 세계였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메타버스를
어른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은 그거 재밌다고 생각하잖아요. 러블록스니 뭐 이런 포트나이트니 이런 거에 가서 빠져 있는 애들은 10대 애들이란 말이에요. 예. 20대만 하더라도 아닌데. 그러면은 그 애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뭔가에 소비하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으로 메타가 그렇게 가는 거는 맞긴 한데 너무 이제 지금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뭔가가 이게 정리가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A, B, C, D, E 이런 관점에서 예. 이제 어떤 시장이든지 개화기가 있는 거고요, 성숙기가 있는 거고 그런 데서 지금 NFT가 작년에 그 올해를 대표하는 단어라고 그 뽑혔잖아요. 저기 옥스퍼드 사전에서.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올 초에 그 정의순 현대자동차 회장이 메타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로봇이 있고 우리가 이제 메타의 세상에서 결국은 누군가가 나중에 인공지능이든 로봇이든 누군가가 나의 분신이 그 메타 여기서만 자동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가상 세계에서도 그런 네. 꿈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유니스트 조원경 교수와 이슈피디아 얘기 나눠봤는데요. 미래 얘기하시면 눈이 반짝거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